교도소 동기를 모셨습니다. 송종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미리 조금 여쭤봤는데 네. 정말 그 김문수 후보와 영화 같은 인간적인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도소에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88년도 네. 3월경 2월 말에 3일 초로 기획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형이 확정되면 이제 안양교도소가 2심이 거기서 치러지고 보통 이제 다른 여러 전국에 있는 교도소로 분산이 돼요. 네. 예, 저는 이제 광주교도소로 3월에 갔는데 형이 확정돼서 거기에서 이제 가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계셨고 김문수 후보는 목포교도소에서 이감을 해가지고 또 광주교도소 오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88년도 한 3월 초경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당시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구속이 됐던 거고. 네, 1년 반 제가 실형을 받아가지고 1년 반. 네. 그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은 2년 반인가 뭐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2년 반. 훨씬 더 많으셨네요. 네,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그때도 굉장히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운동계에서. 예. 그렇죠. 예. 김문수 후보 저는 이제 김문수 우리 형님을 후보를 알았지만 예. 예, 김문수는 저를 몰랐죠. 근데 예. 워낙 이제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구로 동맹파업이라고 예.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연대해서 파업을 한 네, 예. 진짜 한국의 초유의 일이었는데 그거를 주도하신 분이고 그래서 노동운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분 이런 분인데 교도소에서 만났죠. 저는 그분은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고 예. 잘 아시는 뭐 그 당시에 박노해라든가 심상정 씨 이런 분들이 그 조직이 있었고 유명한 조직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경찰 쪽에서 붙여졌는데 서울 남부지역 노동운동연합이라 반대로 남노련이라고. 서울하고 연합은 꼭 붙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노동연합이라는 거를 예. 여러 사람이 모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단체에다 그런 식으로 붙였는데 저희는 그래서 남노련에 제가 소속돼서 반대의 다른 조직이었죠. 예. 근데 교도소에서 만난 거죠. 네. 먼저 인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면은 저희가 그 당시에 5명 정도 우리 운동하다 온 분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좌익사범 뭐 이렇게 이런 분 간첩 이런 분들 말고 예. 학생운동 순수 어떻게 보면 학생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따로 방을 썼습니다. 저희 독방이죠 물론 개인별로. 예. 약간 요주의 인물 이런 거네요. 그 독방을 저희는 다 독방을 씁니다. 그러면 일반 재소자하고 만나면 일반 재소자를 쉽게 말하면은 의식화시킨다 내지는 빨갛게 물들 그 당시 저희는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였지 않습니까? 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이런 거에 심취해서 다시 운동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의식화시키고 내지는 빨갛게 물들인다 이래가지고 독방을 줬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3호방 교도소에 3호방에 있었고 제 옆방에 4호방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 옆방이었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님이 계셨던 4호방이 잘 아시는 지난번 5월 17일 날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박관현 열사 묘에서 비석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방인데 박관현 열사는 잘 아시겠지만은 82년도인가 80년 5.18 이후에 잡히지를 않으셔가지고 도망 다니시다가 이제 그 이후에 잡히셔가지고 82년도에 50일인가 단식을 오래 하시다가 단식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보께서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형님이 처음 들어가니까 여기가 박관영이가 준 데야. 조심해. 잘못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하면 너도 죽어나가. 이런 표현이겠죠. 뭐 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3호방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호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운동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알게 되죠. 그렇죠. 서로 알게 돼가지고 만났고 사실은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님한테 참 그분이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민간인인데도 그 당시에는 보안사에 제가 잡혀 들어갔어요. 송판가 쪽에 있는 보안사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보안사에서 쉽게 말하면 원래 사람을 수사하려면은 다 이게 영장도 집행돼 그런 게 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그 당시는 뭐 불법 천지니까요. 독재 시대니까 완전 반독. 그래가지고 제가 4월 26일 날 87년도 4월 26일 날 잡혔는데 약 한 5월 1일까지니까 한 4, 5일간을 그냥
아무런 누가 죽었는지 사는 생사가 구분이 안 되는 보안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교도소 조건이 아시겠지만 서대문 현저동 가보셨어요? 그 현저동에 가보시면 지금 기념관으로 예. 남아 있는데 예.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네. 그 교도소 아닙니까? 예. 형무소 옛날에는 거기 뭐 아주 마룻바닥이 아주 냉골인데다가 위로는 뭐 창문이 없고 예. 그 당시만 해도 그 뭡니까 그 비닐로 예. 쉽게 말하면 창문을 유리를 대행하고 나무로 만든 거니까 그 틈이 있으니까 외풍이 겨울은 어마어마했겠네요. 뭐 아주 예. 얼어 죽습니다. 예. 그리고 마룻바닥이 그냥 평평하지가 않죠. 말에는 냉골이니까. 그리고 뭐 화장실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그냥 그 김치통 하나 갖다 놓고 네. 안에 사용하고 밥 먹고 거기 화장실 이용하고 네. 따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니까 고문을 당해서 허리가 완전히 그 한강에 오염된 물고기 마냥 S자로 완전히어서 몸이 아프니까 희니까 이 위 장기가 다 눌려서 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운동도 제대로 걷지를 잘 못하니까 네. 그거를 살려주신 게 우리 김문수보입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저희는 사실 징역형을 받는데요. 징역형은 사역할 때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일반 재수자, 역자가 일할령 노동력이.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 일반 재소자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편하게 전 사실 그 당시에 형님 문수형 했어요. 근데 편한 게 사실 문수형님인데 후보님보다는 네. 그분이 얘기를 나는 노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간 원예반에 추력을 나갑니다. 원예반. 예, 추력을 나가서 제가 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 일반 재소자를 접촉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하니까 교도소의 모든 일은 재소자들이 다 합니다. 밥부터 치사. 그렇죠. 뭐 군대도 가보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습니다. 저 규정 시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취사하는 분한테 우리 동지 하나가 너무 고문을 당해서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이러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영양을 공급하고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멸치젓갈.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한 번도 그렇게 밥 반찬으로 뭐 김치 남고서는 먹어봐야지 못 먹어봤는데 멸치젓갈에다 가진 양념 마늘, 파, 뭐 고춧가루 막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제가 밥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마지막 10월 3일 날 88년 10월 3일 나올 때까지 그거 없었으면 제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생명 은인이네요. 생명의 은이죠.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더 나가서는 이분이 너무 뭐 그분 보면은 지하 혁명운동 아니면 그 당시는 비합법 운동이기 때문에 잡히면 뭐 고문 아니면 우리가 그때 박종철 열사가 그 당시 죽지 않았습니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저도 보안사에서 수사받고 남영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남영동. 그때는 그게 87년 6월 항쟁 전이니까 박종철이 죽었는지 못났는지 몰랐죠. 박 그렇죠. 여사가. 근데 거기 가니까 굉장히 잘 대해주더라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엄혹한 비합법 운동 공간에서 그 지도자로서 일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 일반 그 하위 공무원들 교도관 여러분들 만나면은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를 45도 하는 게 아니고 폴더로 90도로 인사를 하셔요. 교도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도 이제 저희하고 같이 반진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도소 안에서 딱 갇혀서 독방에 살지만 운동할 때만 잠깐 나가고 면회 오면 잠깐 이러지만 그분들은 집에 갔다 오시지만은 이교대로 하니까 반징역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똑같이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인사할 때 제가 그래서 경북 영천 그 옛날 그 살인파 조광조가 왜 훈구파에 그 대신 대항해서 그 이씨 왕조를 개혁하려고 살인파로 들어갔잖아요. 그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근데 그쪽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나름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인사할 때 아주 폴더로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무슨 지하 운동 혁명가인데 저런 겸손함이 있나. 근데 결국은 그 살인파의 뼈대. 그 당시에 경북은 잘 아시지만 땅이 좁으니까 살인파가 그렇게 개혁 정신을 가질 수 있던 게 일반 양반과 상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땅이 산골이니까 땅이 적잖아요. 넓지 않죠. 호남평야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병학 같이 그 동학의 발단이 된 탐관오리가 생기는 건데 여기는 땅이 적으니까 쉽게 말하면 평등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양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지 않고 이런 게 아마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주
진짜 예의바르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하지만 그 공자의 그 뭐 그분도 굉장히 유교가 뭐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시대에 안 맞는 거 있지만 그 대학에 보면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수신제가 치구평찬하 뭐 잘 그렇죠.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신제가 치구평찬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닦아야 될 거를 알지만 수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대학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대학에 성의정심 경물치지라고. 예. 경물치지라는 것은 이제 사물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르러서 치지 그 본질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안다는 거고 예. 성의정심은 정성스러운 뜻과 바를정의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뜻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물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그게 수신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수신하는지 못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새 지도가자가 된다고 물론 제가도 안 된 분이지만은 제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아들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신 문제도 그 성의 정심, 정성스러운 마음 또 바른 또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잘 본질을 이해해서 그런 분이 수신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그런 성의 정심 경물치지 수신이 잘 된 분이고 제가도 아시지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딸 하나 있는 분을 사회복지사 그렇죠. 사위까지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서 그분이 생명의원으로 멸치젓갈 때문에 약간 이불 빨래도 뭐 그분이 제가 힘드니까 빨래도 대신해 주셨어요. 이불 빨래 다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해주시고 저는 그분 없었으면 아마 교도소 마지막 기간에 엄청나게 중병을 앓고 그러니까 뭐 허리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오장육부가 아마 크게 문제가 생겨서 올해 제가 뭐 지금은 제가 딸 둘에 결혼해서 지금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걷지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정시설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 쓰기가 쉽지 않은 곳 아닙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도 당시에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감이 돼 있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남한테 마음 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두 분 다 그 시간을 견디셨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암울한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하여튼간 암울한 시기에서 독재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저희가 했고 또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서 했는데 37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도 10월 3일 날 88년 10월 3일 날 개천절 특사로 같이 나왔어요. 저하고 우리 문수 형님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같이 나와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 망월동묘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참배를 다 하고 박관영 열사가 물론 했겠지 안 했어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37년 지나서 지난 5월 17일 날 후보님과 함께 망월동묘를 갔는데 같이 가셨군요.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학생들 그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독재자 물러가라. 못 들어오게 좀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물론 경호하시는 분들이 계속 뭐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희가 37년간 진짜 목숨 바지 그 당시에는 고문을 잘못하면 뭐 죽거나 사람이 병신으로 나오는 아주 비합법 투쟁 공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 과연 그러면 누가 독재고 민주인가? 저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이런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도 37년 만에 저희가 다시 우리 문수 형님하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진짜 당만 이름만 민주지 저 당이 독재당 아니냐. 아까도 앞에 계신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지금 만약에 입법부하고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사법부를 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하게 하고 대법관도 뭐 100명 늘린다는 것은 저는 비법조인 100명 늘린다고 했던 거는 제가 좌파운동 20년, 우파운동 20년 우파로 돌아왔지만 예를 들면 좌파는 인민위원회 아시죠? 그게 통일전선 조직입니다. 사실은. 다양한 계급과 계층들을 엮어서 만든 게 인민위원회 통일전선 조직인데 제가 볼 땐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100명 늘린다는 거는 그걸 만들어 놓고 뒤에서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다 지도 지휘하죠. 그렇죠. 일당 독재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어떤 행태 이거는 인민위원회를 통한 일당 독재가 뒤에서 지배하는 이런 걸로 가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국민 여러분이 이번에 입법 사법을 넘어서 이번 대통령 행정부마저 저 이재명 저 장관에 주면 1인 총통 독재합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그러면 이게 민주는 없고 독재 국가가 되고 자유가 유린되고 저들이 뭐 탄핵이 아니고 비상계엄 해가지고 뭐 계엄 세력 어쩌고 탄핵 뭐 내란 세력 하는데 제가 걱정인 건 말이에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계엄을 하면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저들이 다수당이니까 계엄을 바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꼬리를 내리고 어쨌든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계엄을 하게 되면 저는 계엄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다수당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예를 들면 이런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건 정치 결사의 자유도 국회도 해산하고 모든 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대통령을 이재명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5년간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장기 집권의 길, 쉽게 말하면 독재의 길을 맡기는 거다. 왜 그러냐면 개헌도 이 양반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3년만 하겠다. 연임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재명 후보. 이재명 말입니다. 연임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예. 연임제 내용을 우리 사회자께서 아시겠지만 예. 그게 푸틴이가 한 거고 저 좋아하는 셰시 발언해서 중국어 같아 아주 좋아하는 이재명 씨가 예. 예를 들면은 아시겠지만 헌법을 바꿔서 종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연임제의 속뜻은 그거는 장기 집권을 하겠다. 예전에 이해찬 의원인가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거를 50년, 100년까지 할 수 있겠다 하겠다. 민주당이. 예. 이 속내는 결국 그겁니다. 다수당 지금 을 국회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쉽게 말하면 3심제를 4심제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헌재를 지돌편으로 만들어서 또 하겠다는 뜻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김문수 같은 분은 제가 볼 때는 나라가 낳은 이 독재의 길로 빠지는 그리고 국민을 자유와 민주에서도 완전히 억압하는 이 사회로 가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시대 소명, 시대 정신을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준 것이 아니냐. 저분은 살아온 삶 자체가 역경의 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도전하고 남들에게 같이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삶. 자기 혼자만 일실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고 진짜 잘 사는 삶. 낮은 대로 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온 분인데 또다시 37년 만에 김문수 후보와 우리 형님과 저를 민주화 투쟁의 길에 나서게 했다. 아. 이걸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이거를 막아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잘 아시지만 독재라고 하는 것은 폭력 독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무법천지. 예. 막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합법을 가장한 다수결을 가장한 독재입니다. 이게 후기 파시즘의 대표적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속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당하다 하지만 히틀러도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총통이 히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2차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혔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런 합법적인 다수결, 민주주의를 가장한 것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를, 민주를 억압하는 아주 최악의 독재자로 나설 것이다. 우리 한국은 그러면 그동안 싸워는 이런 업적들이 있죠. 이게 다 없어집니다. 예. 경제적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개인의 삶. 제가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소 연방이었는데 그 타시켄트라는 데가 수도인데 거기를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타시켄트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타시켄트가 수도인데 거기로 들어오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는 못해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거주 이전이 제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거주 이전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3권이 모두 이재명 저 양반 대통령이 된다면 충분히 거주 이전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출판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언론 출판 자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그거 없어질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오는 6월 3일 날 단순히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체주의 내지는 반독재 국가, 독재 국가로 가는 그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삼권 분립이 뭡니까? 잘 아시겠죠, 국민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예. 삼권 독재로 가면 우리나라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또 자유가 없는 나라로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단지 뭐 우리 문수영님이 개인적인 생명의 은인을 떠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 시대 정신의 어떤 소명을 갖고 대통령 후보가 당원 혁명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국민혁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뒷부분 여쭤볼 내용까지도 미리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많이 표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도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또 그때 고문당하기도 하셨고 구속도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대선에서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를 좀 표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조금 가벼운 얘기, 가볍다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당시에 수감 당시에 그러면은 그 설란영 여사도 가끔 이렇게 그렇죠. 좀 접견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보지는 못하고. 보진 못하네요. 근데 야 오늘 뭐 오늘 우리 저 부인이 설여사 부인이 왔다 그랬죠. 면회 갔다 오시면 예. 얘기도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신문도 보고 TV도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예, 예. 방송도 보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뉴스 뭐 예를 들면 어떤 데 드라마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신문도 볼 수가 있고 잡지 보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바깥 소식은 전혀 못 듣습니다. 예. 깜깜무소식이죠. 그러면 우리 면회 오는 분이 뭘 가져와요? 바깥 소식.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를 듣는 것이 복음 같은 겁니다. 복음. 그럼 안에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오셔갖고 서로 공유하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오늘 왔는데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어떻게 하냐면 예. 일반 재소자들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기업하시는 분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 그럼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방송을 합니다. 일반 재소자들 향해서 큰 소리로 오늘 뭔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목청 좋은 사람이 김문수 후보도 종종 그랬어요. 하고 뭐 또 우리 후배들도 하고 예.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오늘 바깥에는 이런 일이 재밌는 일도 있고 연예계 소식, 체육계 소식 뭐 여러 소식들을 전하는 그게 그 당시 일이니까 오늘은 우리 설란영 우리 부인이 네. 형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참 편지도 잘 아시지만 지필묵이라고 해서 이제 종이하고 연필 볼펜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소지가 안 돼요. 예. 그 당시는 나 오늘 편지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라고 그래요. 편지 쓰는 방에 가서 종이하고 예를 들면 연필을 볼펜을 주면 거기서 이제 쓰는 거예요. 실시간 검열이네요. 그렇죠. 예, 뭐 그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누리는 자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우리가 저기한지를 우리가 공기가 없는 거, 물이 없는 것에서는 알듯이.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산소로만지 편안한 이 자유를 이재명이 되면 자유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될 것인가는 한번 당해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수신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의 정신. 제가 뭐 이런 옛날에 정치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지도자의 덕목 얘기하는 걸 봤는데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P라고 그래가지고 애국심, 패트리어티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정, 패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려교육심이라고 신중함이라고 그래서 프루던스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국심은 결국은 애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살려면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김문수 우리 형님은 진짜 제가 교도소에서 깜짝 놀란 거잖아요. 지도자, 저렇게 혁명 지도자가 저렇게 공손하고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진짜 자기보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낮은 데로 임하고 한센병 경기도지사 할 때 뭐 찾아가시고 한글 공부하게 하시고 같이 잠도 오지. 이건 뭐 그 양반이 그냥 가장이라는 게 아니고 그 몸에서 배워 나오는 휴머니즘이죠. 애민, 사람에 대한 사랑. 저는 이런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첫 번째 그런 애국심 애민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루던스라고 이 사려기품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요원하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사려 깊음이 생기는 거지. 수직적인 사람은 지가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겠어요. 한 번도 저는 거기에서도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이 이런 그렇죠. 데 예. 보면 남 얘기를 함부로 싹둑싹둑 자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설득하려고 말씀하셔요. 내 의견은 이렇다. 이게 수평적 리더십 아닙니까? 20세기형. 응? 자기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강요해서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런 분야말로 진짜 마키아벨리 얘기했던 그런 어떤 프루던 사력 있고 이 나라에 결정할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뭘 한다고 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그 뭐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치적이 하도 없으니 비교가 되니까 무슨 뭐 거북섬인가 그것도 결정해놓고 망한 일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뭐 진짜 자살까지도 하고 87%가 공실이라는데 이런 양반이 대통령을 하면 이 나라가 그 작은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 나라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가 파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완전히 파탄날 겁니다. 예. 응? 수평적 리더십을 많이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끝으로 대선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캠프에서 많이 일도 도와주고 계실 텐데 선생님께서도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그래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오신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꼭 뭐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좋고요. 예.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우리 나라 살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입니다. 예. 예전에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는 저희가 무장 투쟁을 통해서라도 독재를 꺾어야 했지만 이제는 투표 아닙니까? 투표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투표를 꼭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부터 치적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부터 LG 또 예를 들면 뭐 저 판교의 테크노밸리 또 뭐 주거 단지도 광교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신도시도 만들고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리더십이 있고 시대에 맞는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남들 경청해서 낮은 데로 임하는 리더십. 이런 분야말로 저는 훌륭한 대통령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퍼지고 있냐.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건 진짜 독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수영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형님을 참여해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지율 격차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뭐 파팜이 파도 미담이 나온다 이걸 떠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일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선거 캠프 요원들이 야 저런 분이 진짜 대통령이지. 우리 설 여사님에 대해서는 저런 분이 영부인의 표준이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도 세계 어디 내놔도 당당하고 떳떳한 대통령. 당당하고 떳떳한 영부인. 이게 내가 이분하고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선거 기간 우리가 잠깐 모인 거잖아요. 갑자기. 예. 이런 캠프 회원들이 존경하는 리더로 존경하는 우리의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제 그게 딱 또 뭉치니까 열정이 생기고 야, 꼭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파파미를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이 한 발만 다가갔는데 저는 이번 승리에서 국민 여러분이 꼭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실 거라 믿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삼권 분립 그래서 삼권 독재를 막고 우리 김문수 우리 형님을 대통령을 만드는 길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진짜 지키는 길임을
아시고 좀 6월 뭐 사전 선거도 이번에 우리 금무수분 개항해서 예. 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10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 뭐 부정 선거 뭐 의혹 때문에 안 하신 분인데 철저하게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사전 선거도 시간이 되신 분은 하시고 그게 투표율을 높이는 길이잖아요. 저도 우리가 만약에 사전 선거가 이틀이고 본 선거가 하루인데 이틀을 안 하게 되면 그 이틀 동안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뭐 죄송한 말씀 교통사고가 나서 뭐 못 갈 수도 있고 이러니 이틀이라는 기간에 투표를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번 투표는 제가 볼 때는 역대 양당 선거가 되면은 2, 3% 내에 극박빙의 승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0.73%였습니다만 이번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1, 2% 이 차이로 누가 결정되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 투표를 또 가능하면 하시고 본 투표에 다 나만 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가족, 친지, 이웃까지 손잡고 꼭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통해서 선거혁명, 국민혁명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을 통해서 새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꼭 일으켜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대통령이 되시면 그분은 사사롭게 정치와 나라를 경영하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거혁명 이루어 주십시오.